한국 학교 급식을 보고 처음 울었어요. 미국의 학생들은 형편없는 급식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은 줄까지 따로 서야 하죠. 한국의 학생들은 차별 없이 질 좋은 급식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도 개인이 감당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감당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지금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봄 제가 17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한국에서 경험한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아이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낙후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편의점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시급이 1만 원 정도인데 주 30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버시는 거죠. 거기에서 집세를 내고 난방비, 전기요금을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 외에 형과 여동생 2명이 더 있어서 4명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가장 또렷한 기억은 배고픔입니다. 아침은 먹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집에 없었거든요. 점심은 학교 무료 급식으로 끝냈어요. 미국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점심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이하라서 저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급식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어요. 냉동 피자 한 조각이나 닭 너겟 몇 개, 감자튀김, 그리고 케첩이 전부예요. 미국에서는 케첩도 채소로 분류한대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진 규정이래요. 토마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채소라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그게 미국의 현실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방학이에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챙겨줬지만 방학이 되면 급식이 끊깁니다. 여름방학 6주, 겨울방학 2주, 부활절 방학 1주. 이 기간 동안 급식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걸 방학 때 굶는 문제라고 부르는데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저도 이 방학 기간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집에 먹을 음식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도 사주고 싶으시지만 돈이 없으니 못 사주세요. 냉장고에는 라면 봉지, 옥수수 통조림, 스파게티 통조림 정도가 전부였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되는 음식들이죠. 저는 하루에 한두 끼를 먹거나 때론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형과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배고픔이 계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꾸 배고픔만 생각나요. 머리도 아프고 자꾸 피로해져요. 6주는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도 빠져요. 친구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먹고 싶은데 음식이 없었던 거죠.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 학교 급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수학과 과학을 특히 좋아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2 더하기 2는 항상 사니까요. 저는 공부가 제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제 가족을 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방학 때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은 에어컨도 나오고 책도 많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였거든요. 고등학교에 오면서 제 성적은 더 올라갔어요. 지금은 우리 학교 전체 학생 중에 5등 안에 듭니다. 전국 대학 입시 시험도 상위 1% 수준의 성적을 받았어요. 수학대회에도 나가서 상도 받았고요. 모든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로 탈출해야 합니다. 공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봄 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지가 났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한국으로 2주간 수학여행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비용은 학교에서 전부 지원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지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성적이 충분히 좋다고요. 저는 선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5등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지원을 했고 에세이도 썼어요. 몇 주 후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선발됐어요. 학교 전체에서 15명만 뽑았는데 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잠깐이었습니다. 준비물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여권, 옷, 세면도구 등등.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어떻게든 준비물을 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은 거죠. 많은 친구들은 유럽, 멕시코도 가봤대요. 하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K-팝이라는 음악이 있고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였어요. 나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2024년 4월 15일, 저는 처음으로 미국을 떠났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 시간은 14시간이라고 했어요.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부터 신기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기내식이 나왔는데 선택지가 있었어요. 미국 음식이랑 한식. 저는 한식을 골랐어요. 호기심에서였어요. 밥이랑 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불고기라고 했어요. 처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밥이 따뜻했고 고기는 달콤하면서 짭짤했어요. 양옆에 작은 반찬들도 있었고 빨간 김치도 있었어요. 미국 비행기 음식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건 다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비행기 음식도 이렇게 맛있네요. 옆에 앉은 한국인 승무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 가면 더 맛있는 거 많다고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비행기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데 더 맛있는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14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었어요. 공항을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로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복도에 음식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휴지가 굴러다니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했어요. 공항이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니라 마치 쇼핑몰처럼 느껴졌어요. 꽃도 있었고 분수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어요.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정말 매끄러웠어요. 미국 고속도로는 구멍이 많아서 차가 덜컹거리는데 여기는 마치 미끄럼틀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도로도 깨끗했어요. 미국은 고속도로 옆에 비닐봉지, 캔,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게 일상인데 여기는 단 하나의 쓰레기도 없었어요. 건물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아파트가 많았어요. 미국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1층짜리 주택들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하늘을 가득 채운 큰 아파트들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낡은 건물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동부 도시들, 특히 디트로이트는 100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이 많아요. 지저분하고 허름한 건물들이죠. 하지만 한국은 건물들이 다 새로워 보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은 재개발을 많이 해서 오래된 건물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이것도 놀라웠어요. 호텔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시트가 하얗고 뽀송뽀송했어요. 화장실에는 비데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만져보다가 버튼을 눌렀다가 깜짝 놀랐죠. 호텔 방에 생수도 무료로 놓여 있었어요. 미국 호텔은 물 한 병에 $6씩 받거든요. 여기는 그냥 줬어요. 그 첫날 밤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왜 이렇게 다른지. 둘 다 선진국이라고 배웠는데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낡았고 한국은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은 지저분했고 한국은 깨끗했어요.
같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저는 그때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미국이 정말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자매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한국 학교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자매 학교라고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우리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였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문화 교류를 하기로 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학교 건물이 정말 깨끗했어요. 복도에 먼지가 없었고 유리창이 반짝거렸어요. 화장실도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안 났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화장실은 정말 끔찍해요. 냄새도 나고 휴지도 없고 낙서투성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화장실은 호텔 같았어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도 있는데 그곳도 이만큼 깨끗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공립학교라고 했어요. 무료로 다니는 학교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참관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떠드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학교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게 일상이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들은 조용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필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교과서도 깔끔했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하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실이겠지 싶었거든요. 냉동 피자랑 감자튀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급식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냄새가 달랐어요. 고소한 냄새, 구수한 냄새, 달콤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급식실은 기름 냄새와 튀김 냄새만 나는데 여기는 집에서 밥을 짓는 냄새 같았어요. 아니, 저는 집에서 밥을 지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상상하던 따뜻한 집의 냄새 같았어요.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 식판이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에요. 무겁고 튼튼해 보였어요. 그 식판에 칸이 5개나 있었습니다. 한 칸씩 채워주더라고요. 첫 번째 칸에는 흰쌀밥이 담겼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밥이 윤기가 흘렀어요. 두 번째 칸에는 국이 담겼어요. 된장찌개라고 했어요. 국자로 한 국자 떠주는데 건더기가 가득했어요. 두부, 호박, 버섯, 파.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요. 세 번째 칸에는 고기 요리가 담겼습니다. 불고기라고 했어요. 고기가 한가득이었어요. 양파랑 당근이랑 함께 볶은 고기였어요. 미국 급식에서 고기는 너겟이나 작은 패티가 전부거든요. 진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다니요. 네 번째 칸에는 나물 2종류가 담겼습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색깔이 예뻤어요. 5번째 칸에는 김치가 담겼어요. 빨간 배추 김치였어요. 그리고 따로 과일도 줬어요. 사과 조각이었어요. 깎아서 예쁘게 담아줬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선 학생이 물었어요. 왜 안 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터졌어요. 따뜻했어요. 단순히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음식은 전부 차갑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운 거였거든요.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은 뜨거워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냥 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밥은 달랐어요. 갓 지은 밥의 포슬포슬한 식감, 살짝 지근한 맛,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더니 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짭짤하면서 구수했어요. 건더기를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났어요. 두부는 부드럽고 호박은 달고 버섯은 쫄깃했어요. 불고기는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어요. 양념이 배어서 달콤하고 짭짤했어요. 미국에서 먹던 너겟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겟은 껍질은 바삭하지만 속은 건조했거든요. 이건 진짜 고기였어요. 씹을수록 육즙이 나왔어요. 나물도 처음 먹는 맛이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원하는 맛이었어요.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냄새가 났어요. 고소했어요. 콩나물은 아삭아삭했어요. 이렇게 맛있게 채소를 먹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채소를 샐러드로만 먹어요. 생샐러드는 맛이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나물은 정말 맛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옆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료예요. 학교에서 다 내줘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매일 이렇게 나와요?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이요. 메뉴는 바뀌지만 양은 비슷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어요. 모든 학생이 이렇게 먹어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학생이요. 저소득층이든 부잣집이든 똑같이 먹어요. 저는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미국 학교 무료 급식은 냉동 피자 한 조각이랑 감자튀김이 전부거든요. 그것도 저소득층 학생들만 받을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은 돈을 내야 해요. 무료 급식 받는 아이들은 줄이 따로 있어서 다들 알아봐요. 창피해서 급식을 안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굶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요? 모든 학생이 같은 밥을 받고 줄도 따로 없고 누구나 당당하게 받는다고요? 저소득층이든 부잣집이든 똑같이 밥, 국, 반찬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아이들을 차별 없이 이렇게 챙겨주는 나라가 있구나. 저는 그날 급식실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방학 때 굶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탈출해야 할 대상이 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급식 경험 후 3일째 밤이었어요.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14시간 시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호텔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룸메이트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제가 얼굴이 창백했대요. 입술까지 팔았대요. 선생님이 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응급차 번호래요. 15분 후 저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구급차는 빨랐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줬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비키지 않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바다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비켜놨어요. 10분도 안 돼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혈액 검사를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기로 피를 뽑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피 뽑을 때는 항상 아팠는데 여기 간호사 선생님은 너무 부드럽게 하셔서 거의 못 느꼈어요. 피를 뽑고 나서 손목에 밴드를 붙여줬는데 캐릭터 그림이 있는 귀여운 밴드였어요.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오셨어요. 제 앞에 앉으시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피의 성분이 너무 부족해서 어지러움증이 난다고 했어요. 정상은 12에서 16인데 저는 7.2라고 했어요. 심각한 빈혈이래요.
철분 수치도 정상의 125 정도만 있다고 했어요. 비타민도 많이 부족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 상태래요. 굶주린 상태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통 어떻게 먹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은 학교 급식인데 피자나 너겟 같은 형편없는 거예요. 저녁은 냉동식품이나 통조림이요. 그나마도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이 몸 상태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한 게 정말 기적이에요.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몸은 한계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했어요. 2박 3일 정도 수액과 영양제를 맞으면서 쉬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에서 입원하면 하루에 최소 2,000달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병실에 누워만 있어도 그 돈이 나가요. 3일이면 6,000달러,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에요. 저희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할 돈이 병원에서 3일 만에 나간다고요? 저는 입원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비용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미국 병원은 응급실 들어가는 순간 보험이 있냐고 먼저 묻거든요. 없으면 얼마나 낼 수 있냐고요. 치료는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이 한국 의사 선생님은 일단 치료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졌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실이 호텔 같았어요. 1인실은 아니었고 2인실이었는데 그래도 넓었어요. 침대가 푹신했고 리모컨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죠. TV도 있었고 와이파이도 잘 터졌어요. 미국 병원 병실은 좁고 답답하고 칙칙한데 여기는 밝고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액을 연결해 주셨어요. 철분 수액이라고 했어요. 먹는 철분제보다 정맥으로 직접 넣어주는 게 더 빨리 흡수된대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병원 식사 가져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급식 먹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도 배가 고팠거든요.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몸이 계속 음식을 원했던 것 같아요. 20분 후 병원 식사가 왔습니다. 또 식판이었어요. 흰쌀밥,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2가지, 배추김치. 급식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생선이 부드러웠고 미역국이 뜨끈뜨끈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양 보충해야 해요. 저는 그 밥을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밥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최악이에요. 딱딱한 빵, 맛없는 수프, 젤리 같은 디저트, 채소는 통조림, 고기는 말라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이런 걸 먹이면 더 아프겠다 싶은 음식들이죠.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병원 밥은 맛없기로 유명해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밥을 해줬어요. 진짜 밥이에요.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진짜 밥을요. 갓 지은 쌀밥에 집에서 끓인 것 같은 국과 반찬들이었어요. 이게 병원 밥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본 그분이었어요. 이름이 박준영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여러 장 들고 왔어요. 저를 안심시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임스 학생,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일단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이에요. 미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학교 급식이 형편없어서 생긴 거예요. 냉동 피자, 너겟, 감자튀김 같은 음식들에는 철분이 거의 없거든요. 고기, 간, 시금치 같은 철분 많은 음식을 못 먹으면 이렇게 돼요. 비타민 D도 거의 없고요.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비타민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4년이나 어려요. 제임스 학생 지금 18살이죠.
뼈는 14살 수준이에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못 받으면 뼈 성장이 늦어져요. 키도 작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래보다 10cm는 작았거든요. 박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먹고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살 정도까지는 뼈가 자랄 수 있거든요. 영양 보충하면 키도 더 클 수 있어요. 철분제랑 비타민제를 처방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에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해요. 신선한 채소,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요. 저는 물었어요. 이거 비용이 얼마예요? 미국에서 이런 검사 받으면 엄청 비싸거든요. 박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급진료비랑 입원비, 검사비 다 합쳐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미국 달러로 400달러 정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0달러요? 미국에서 이런 검사 받으면 최소 5,000달러는 나와요. 혈액 검사만 해도 500달러인데 엑스레이에 입원비, 의사 상담에 약까지 하면 10,000달러도 가능해요.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한국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서요. 외국인은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싸요. 게다가 우리 병원에서는 외국인 학생 할인도 적용하고 있어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임스 학생 건강이에요. 병원에서 2박 3일을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액과 영양제 덕분에 어지럼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처방해준 철분제와 비타민제를 들고 수학여행 일정에 다시 합류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하며 물었죠. 괜찮아? 많이 아팠어?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아졌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수학여행 후반부에는 한국의 다른 고등학교를 2군데 더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급식을 함께 먹었어요. 매번 메뉴가 달랐지만 구성은 비슷했습니다. 밥, 국, 고기나 생선, 채소 반찬 2-3가지, 김치, 그리고 과일이나 유제품. 저는 급식을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미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어느 학교에서는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매콤달콤한 돼지고기 볶음이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닭볶음탕이 나왔어요. 닭고기가 뼈로 들어간 빨간 국물 요리였는데 감자랑 당근도 들어있었어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고등어구이였는데 집에서 구운 것처럼 바삭했어요. 이런 게 학교 급식이라니. 저는 매번 감탄했어요. 한국을 떠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었거든요. 박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먹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식단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요. 쉽지는 않았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여전히 비쌌고 기숙사에는 주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건강한 것을 골라 먹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바에 가서 채소를 더 담고 우유를 챙겨 마셨어요. 가공식품은 피했죠. 피자 대신 그릴드 치킨을 골랐어요. 감자튀김 대신 삶은 브로콜리를 담았어요. 3개월 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됐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중간에 멈춰야 했거든요. 손톱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졌어요. 친구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6개월 후에는 키가 2cm 자랐어요. 19살에요. 보통 그 나이면 키 성장이 멈추는데 저는 자랐어요. 박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영양이 채워지니까 몸이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1년 후에는 또 1cm가 자랐어요. 20살에 3cm를 더 큰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드문 일이래요. 하지만 제 몸은 그만큼 영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채워주니까 바로 반응한 거죠. 12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의대에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준영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대 진학은 정말 어려웠어요. 미국 의대는 학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예요. 4년이면 20만 달러에서 32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억 원에서 4억 원이 넘는 거예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때 퀘스트 브리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대학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고등학교 때 도움받았던 그 단체예요. 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명문대 전액 장학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원했고 에세이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썼어요. 영양실조에 걸렸던 것, 한국 급식을 먹고 울었던 것,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인생이 바뀐 것. 심사위원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대요. 저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됐어요.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전부 지원받았죠. 지금 저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입니다.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많고 어렵지만 매일이 행복해요. 제가 원하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 돌아온 후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왜 같은 선진국인데 학생들이 받는 음식의 질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 나라는 저소득층만 급식을 받게 하고 또 한 나라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급식을 줄까요? 답은 시스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가난하면 노력하세요. 당신이 아프면 돈을 버세요. 그게 미국의 논리예요. 학교 급식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낙인이 찍혀요. 음식의 질도 낮아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밥을 먹어요.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같은 밥을요. 좋은 밥을요.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요. 시스템이 아이들을 챙긴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시스템이 나를 차별했던 거였어요. 공부로 탈출할 수는 있겠지만 탈출해야 할 대상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미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처럼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형편없는 냉동식품이 아니라 영양 있는 밥, 국, 반찬을 받게요. 한국처럼 아파도 돈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요. 한국처럼 저소득층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식품산업, 의료산업은 거대해요.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전할 거니까요. 의사가 되면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 거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한 명이라도 많은 아이들이 좋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게 하고 싶어요. 저는 기억할 거예요. 4월 15일 인천공항의 깨끗한 바닥. 한국 학교의 스테인리스 식판과 밥. 따뜻한 된장찌개의 맛. 호텔처럼 깨끗한 병실. 박준영 선생님의 비용 걱정 마세요라는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급식 한 끼가. 병원 치료 한 번이.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저처럼 형편없는 급식만 받는 아이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감사합니다.